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시퍼런 칼날을 보신 적 있나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말은 너무 가볍습니다. 제 발등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었으니까요.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저를 짐승 취급했던 며느리. 그리고 그 며느리의 두 얼굴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침묵 속에 갇혀 비로소 보게 된 진실의 민낯을 이제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피보다 진한 게 물이라던가요? 제게 가족은 피보다 끈적하고 더러운 늪이었습니다. 빠져나오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지옥 같은 늪 말입니다. 그날 아파트 경로당 안은 훅 끼쳐오는 열기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찬 사람들 틈에서 퀴퀴한 땀 냄새와 싸구려 향수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죠. 마치 시장통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소란스럽고 어지러웠습니다. 부녀회장 선거 유세가 한창이었거든요. 의자마다 동네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후보자들의 연설을 듣고 있었는데 형광등 불빛 아래 번들거리는 사람들의 얼굴이 왠지 모를 불쾌감을 주더군요. 단상 위에는 며느리 조미자가 서 있었습니다. 마치 뱀이 허물을 벗고 새 옷을 입은 듯 평소엔 잘 입지도 않던 연두색 투피스 정장이 몸에 딱 맞더군요. 어디서 샀는지 모를 그 화사한 옷은 그녀의 검은 속내를 감추기 위한 포장지 같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인 척 천사 같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평소보다 얼마나 두껍게 떡칠을 했는지 얼굴이 창백하게 떴는데 그 모습이 꼭 하얀 가면을 뒤집어 쓴 것 같아 소름이 끼쳤죠. 저는 휠체어에 앉아 그 역겨운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상 바로 옆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구석진 자리였는데 그건 우연이 아니었죠. 며느리가 저를 철저히 이용하기 위해 일부러 배치해둔 자리였습니다. 어머님은 여기 앉아 계시라며 사람들이 잘 보게 거기 있으라고 했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더군요. 저는 효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움직이는 소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미자가 마이크를 잡더군요. 마이크를 감싸쥐는 그 소나기에서 권력에 대한 탐욕이 뚝뚝 묻어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이라며 입을 열더니 자기는 귀 어두운 시어머니를 친정 엄마처럼 모시고 있다며 입에 발린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효부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느니 우리 아파트를 내 집처럼 돌보겠다느니 하는 달콤한 거짓말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 목소리가 어찌나 간드러지던지 듣고 있는 제 속이 울렁거려 토기가 치밀어 오를 지경이었습니다. 친정 엄마처럼 모신다니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해놓고 뻔뻔하게 저런 말을 하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 뻔뻔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고 옆 사람과 수군거며 저 며느리 참 착하다거나 요새 저런 젊은 사람 없다며 칭찬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미자의 목소리가 점점 더 고조되었습니다. 마치 사이비 종교의 교주라도 된 것처럼 장애를 가진 노인을 돌보는 일이 힘들지만 자신은 보람을 느낀다고 열변을 토하더군요. 시어머니가 귀가 안 들리셔도 자기가 항상 곁에서 눈과 귀가 되어드리고 있다며 눈물까지 글썽이는 연기를 하는데 그 순간 제 안에서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펑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분노가 활화산처럼 치밀어 올랐죠. 휠체어 팔걸이를 움켜쥔 제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고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리며 늑골을 때려댔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지금 저 가면을 벗겨내지 않으면 나는 평생 저 악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는 그 순간 오랫동안 앉아있던 무릎이 조금 후들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죠. 다리에 힘을 주고 꼿꼿하게 섰습니다. 경로당 안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끌벅적하던 웅성거림이 칼로 자른 듯 뚝 끊겼고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제게 꽂히더군요. 귀먹고 다리도 불편해 휠체어 신세를 지는 줄 알았던 늙은이가 멀쩡히 일어서서 걸어 나오니 귀신이라도 본 듯 놀랐겠죠. 저는 단상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바닥을 차는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쿵쿵거리며 경로당에 울려 퍼졌죠. 미자의 얼굴에서 그 역겨운 미소가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히 드러나더군요.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단상 바로 앞까지 다가가 미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자의 눈동자가 공포로 일렁이는 걸 확인한 후 온 힘을 다해 제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뺨을 향해 힘껏 내리꽂았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경로당의 정적을 찢어발겼죠. 제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세게 때렸는데 미자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서더군요. 뺨을 감싸 쥐고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공포와 경악이 서려 있었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는 그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저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친정 엄마처럼 모신다고 했느냐고 아까 집에서 나올 때 나보고 고려장이 마렵다고 짓거린 게 누구냐고 따져 물었죠. 내 귀가 먹었지 손목이 부러진 건 아니라고 소리치는데 그제야 꽉 막혔던 속이 좀 시원해지더군요. 70을 넘기고 나니 몸뚱어리가 예전 같지 않더군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셨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저를 비참하게 만든 건 바로 귀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텔레비전 소리가 웅웅거리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의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군요. 가족들이 시끄럽다고 눈치를 주면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 좀 줄이라며 귀청 떨어지겠다고 핀잔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가장 서러운 건 세상과의 단절이었습니다. 특히 손주 녀석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떠들어도 제가 못 알아듣고 엉뚱한 대답을 하면 아이가 답답해하며 할머니 내 말 듣고 있냐고 되묻곤 했죠. 실망해서 돌아서는 아이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짐이 된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미자와의 소통은 더 끔찍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묻혀 미자가 뭐라고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못해 얼버무리면 미자는 그릇을 쾅 던져 넣으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곤 했답니다. 물기 젖은 고무장갑을 낀 채 허리에 손을 얹고 저를 노려보는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저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눈치만 살필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 미자는 제법 싹싹하게 굴었습니다. 겉으로는 어머니 식사하시라며 오늘 국이 참 맛있게 됐다고 또박또박 말해주기도 했죠. 제 손을 잡아주며 천천히 말해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하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미자의 태도가 교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못 알아듣고 되물으면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리거나 몇 번을 말하냐며 귀찮다는 듯 고개를 획 돌려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늙고 병들어 며느리를 힘들게 해서 그런 거라며 자책했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미자가 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서 입만 벙긋거리며 소리를 내지 않는 겁니다.
마치 붕어처럼 입술만 달싹거리는데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죠. 답답한 마음에 뭐라고 했냐고 물으면 그제야 큰 소리로 별말 아니라고 대답하는데 그 눈빛이 어딘가 싸늘했습니다. 입가엔 비릿한 미소를 띠고 눈은 차갑게 식어있는 그 표정에서 저를 조롱하는 듯한 묘한 기운이 느껴져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미자의 기이한 행동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제 면전에 대고 소리 없는 입모양으로 뭔가를 중얼거렸는데 그럴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더군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미자가 국그릇을 들고 오더니 제 앞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국물이 튀어 식탁보를 적실 만큼 거칠게 내려놓더군요. 그러고는 제 귀에 대고 뭐라 속삭이듯 말했죠. 소리가 너무 작아 들리지 않아 저는 반사적으로 뭐라고 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 순간 미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더군요. 눈썹을 찌푸리고 입꼬리를 비틀며 저를 노려보는데 그 표정이 어찌나 표독스럽던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밥 처먹으라며 몇 번을 말하냐고 악을 쓰더군요. 귀청이 떨어질 듯한 고함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들려온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식충이 같은 노인네가 진짜 징글징글하다고 욕을 하는 겁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식충이라니요. 며느리 입에서 시어머니를 향해 식충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멍하니 쳐다보았죠.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자가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하게 웃으며 말투를 싹 바꾸더군요. 식사 맛있게 하시라며 국이 식기 전에 드시라는 말이었다고 뻔뻔하게 둘러대는 겁니다. 식충이라고 욕을 퍼붓고는 금세 천사 같은 얼굴로 아양을 떠는데 그 이중적인 태도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금 들은 그 끔찍한 욕설이 환청이었나 싶어 혼란스러웠죠. 웃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 뒤로 악마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 같았거든요. 아들 철민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텔레비전만 쳐다보며 밥을 퍼넣고 있더군요. 제 속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킬킬거리는 아들의 모습에 더 비참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식충이라 불렀다는 그 사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빠지질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못 들어도 아는 척 고개를 끄덕였고 알아들어도 모른 척했죠.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였지만 사실은 며느리가 또다시 저런 무서운 얼굴을 할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불안의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화장실이 급해 잠에서 깼다가 안방에서 들려오는 미자의 목소리를 듣게 됐죠.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에 누구랑 통화를 하는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왠지 모를 불길함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귀를 바짝 갖다 대니 미자의 목소리가 조금씩 들려왔습니다. 그 노인네가 돈을 어디다 숨겨뒀는지 도통 모르겠다며 투덜거리고 있었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장롱을 뒤져봐야겠다며 분명히 그 깊숙한 곳에 꼽을 쳐뒀을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냄새나는 옷가지들 사이에 껴놨을 거라며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흥분해서 떠드는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천만 원이라며 그 돈이면 급한 불은 끄고도 남는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제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쌈짓돈 3천만 원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제가 평생 시장 좌판에서 비린내를 뒤집어 쓰고
손이 얼어 터지도록 생선을 팔아서 한 푼, 두 푼 모은 피 같은 돈이잖아요. 나중에 손주 녀석 장가갈 때 보태주려고 점심도 굶어가며 모은 제 목숨 같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 돈을 노리고 도둑질을 공모하고 있다니 손발이 차갑게 식어버리더군요. 도둑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집안에 있었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도둑질까지 하겠나 싶으면서도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리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괴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아직 자고 있는 이른 시간에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장롱을 확인해 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옷가지 사이를 더듬었죠. 다행히 돈 봉투는 제자리에 있었고 한 장도 빠짐없이 그대로더군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가슴 한구석에 무거운 돌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자가 제 방 근처를 얼씬거릴 때마다 신경이 곤두서더군요. 혹시라도 장롱 문 여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며 감시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제가 완전히 기머거리가 됐다고 확신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더 이상 시어머니를 대하는 며느리의 태도가 아니었죠. 거침없고 노골적으로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식탁 위엔 노릇하게 구워진 조기가 올라와 있었는데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저는 젓가락질이 서툴러 생선살을 제대로 바르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가시를 발라내기는커녕 생선살을 다 으깨놓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미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앞으로 다가오더군요. 얼굴에는 천사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자기가 발라드릴 테니 손대지 마시라며 가시 찔리면 큰일 난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들과 손주가 보는 앞에서 세상 없이 착한 며느리 노릇을 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지만 저는 그저 고맙다고 억지 미소를 지어주었죠. 속으로는 내가 웬일이냐 싶었지만 겉으로는 내색할 수 없었으니까요. 미자는 익숙한 솜씨로 생선 가시를 발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속살을 정성스럽게 발라내 제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섬세하던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미자가 제게 얼굴을 쑥 들이밀더니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속삭이더군요. 이번엔 꽤 가까이 있어서 소리가 희미하게나마 들렸는데 그 내용을 듣고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오르는 줄 알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죠. 이거 먹고 목에 걸려서 확 뒤져버리라며 끈질기게도 산다고 언제 죽을 거냐고 묻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아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멍하니 며느리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방금 내가 들은 게 맞나? 내 귀가 잘못된 건가?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살기가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은 차갑게 식어 있는 그 기괴한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웃는 얼굴로 세상 다정한 손길로 생선을 발라주며 시어머니가 죽기를 바라는 저주를 퍼붓다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요? 짐승도 제 부모는 알아본다는데 며느리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웃는 낯짝 뒤에 숨겨진 그 악마 같은 본성의 치가 떨려 젓가락을 쥔 손이 덜컥거리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침조차 삼키기 힘들더군요. 미자가 발라준 생선살이 제 밥그릇 위에 수북하게 쌓였지만 저는 그걸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 하얀 생선살이 마치 독약처럼 느껴졌거든요.
목구멍이 조여오는 것 같아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저주가 현실이 되어 당장이라도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려 죽을 것만 같은 끔찍한 공포가 밀려왔죠. 저는 도망치듯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그릇을 밀쳐내다 국물이 튀었지만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밥 안 먹고 어디 가냐고 어머니 어디 편찮으시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70평생 이렇게 비참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전쟁통에도 살아남았고 시장 바닥에서 억척같이 살아왔지만 이런 수모는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리면 이 꼴 안 볼 텐데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내 며느리가 나를 죽이고 싶어 한다니, 내 존재 자체가 저주라니. 가슴을 쥐어뜯으며 소리 없는 통곡을 토해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내린 결론이었죠. 아들에게 용기를 내어 보청기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온 아들의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애미가 귀가 너무 안 들려서 살 수가 없다고, 세상 소리가 그리워 죽겠다고 보청기 하나만 해달라고 사정했죠. 텔레비전 소리라도 제대로 듣고 싶다고, 손주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철민이는 난처한 표정으로 한숨만 푹푹 쉬더군요. 제 눈을 피하며 머리만 극적였습니다. 보청기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은 돈이 없다며 요즘 애 학원비다 뭐다 해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 되묻더군요. 이번 달 대출 이자도 간신히 막았다며 형편 타령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비겁한 태도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손이 부르트도록 일해서 키웠는데, 내 입에 들어갈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어가며 대학까지 보냈는데, 고작 보청기 하나 해달라는 말에 돈 타령이라니.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옛말이 틀린 거 하나 없구나 싶어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부모 마음은 10분의 1도 모르는 게 자식이라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처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며느리가 고무장갑 낀 손으로 쪼르르 달려나오더군요. 기다렸다는 듯 끼어드는 모양새가 가관이었습니다. 무슨 얘기하시냐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더군요. 보청기 얘기라는 걸 알자마자 미자는 펄쩍 뛰었습니다. 어머님께 보청기를 끼우면 소음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오히려 더 안 좋다고 하더라며 자기가 인터넷에서 봤다고 아는 척을 하더군요. 노인분들 보청기 했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경우도 많다며 겁을 주었습니다. 괜히 돈 쓰고 어머님 병나시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척을 하는데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향해 생글거리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옆에서 더 크게 또박또박 말해드리면 되는데 굳이 비싼 돈 들릴 필요 있냐며 우리 형편 알지 않냐고 자기가 더 신경 쓰겠다고 하더군요. 알뜰한 며느리 코스프레를 하는데 정말 역겨워서 토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제 귀를 영영 막아버려서 저를 바보로 만들려는 속셈인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저를 세상과 단절시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그 검은 속내가 뻔히 보였습니다. 저는 간절한 눈빛으로 아들을 쳐다보며 소음 문제는 조절하면 된다고 병원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보자고 항변하려 했지만 철민이는 결국 며느리 편을 들더군요. 미자 말이 맞는 것 같다며 괜히 했다가 머리만 아프시면 어떡하냐고 그냥 미자가 크게 말해줄 테니 그렇게 지내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돈 모이면 그때 해드리겠다며 얼버무리는데 그게 거절이라는 걸 모를 리가 없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아들놈도 이미 저 여우 같은 며느리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구나 싶어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늙고 병든 어미보다 아내의 말 한마디를 더 믿는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뼈에 사무치더군요. 아들 내외가 방을 나가고 혼자 남겨진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이중 생활은 날이 갈수록 치밀하고 교묘해졌습니다. 집 밖에서는 저를 끔찍이 위하는 효부 행세를 하며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죠.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귀가 점점 더 안 들리셔서 마치 벽 보고 사는 것 같다며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니 대화도 안 통하고 자기도 우울증 걸린 지경이라며 하소연을 해댔죠.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기를 하는데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감이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런 미자를 보며 혀를 차며 동정하더군요.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다며 며느리가 보살이니 저렇게 산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복받았다는 소리까지 들리더군요. 저는 그저 말 못하고 귀먹은 불쌍한 노인네. 며느리 등골 빼먹는 짐 같은 존재로 취급받으며 철저히 고립되어 갔죠. 마트에 가도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가 그 며느리 고생시킨다는 분인가 보다며 귀도 안 들리고 고집도 세다던데 며느리가 불쌍하다는 식이었죠. 저를 보며 쯧쯧 혀를 차는 사람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 혹은 비난 섞인 시선을 받을 때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친구들마저 너는 며느리 잘 둬서 호강한다며 부러워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속사정을 말해봤자 늙으면 죽어야지 왜 며느리 힘들게 하냐며 타박이나 듣겠죠. 며느리가 쳐놓은 거미줄 같은 함정에 꼼짝없이 갇혀버린 기분이었습니다. 탈출구 없는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저는 점점 말수를 잃어갔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 지옥 같은 삶이 언제 끝날까, 차라리 죽어버리면 편해질까. 죽음만을 생각하며 절망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며느리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저는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제 영혼은 갉아먹히고 있었고 제 존재는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저는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다녀온 날이었죠. 오랜만에 바깥바람도 쐬고 생선가게 김씨 아줌마랑 수다도 떨고 들어오니 기분이 한결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얼굴 좋아졌네라는 말에 잠시나마 시름을 잊었죠. 그런데 방문을 여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흐트러져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물건 위치에 예민한 편입니다. 평생 장사를 하며 물건을 정리하던 습관 때문이죠. 제 물건들의 위치가 미세하게 달라진 그 낯선 느낌에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불길한 예감에 서둘러 장롱문을 열어봤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지만 평소 칼같이 각을 잡아 개어두던 제 옷가지들이 미세하게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뒤지고 대충 덮어둔 흔적이 역력했죠. 떨리는 손으로 옷가지 깊숙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에 온 신경을 집중했죠. 다행히 돈 봉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투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깊숙이 옷가지 사이에 파묻어 밀어 넣어둔 곳이 아니라 누군가 꺼내보고 급하게 쑤셔 넣은 듯 앞쪽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으니까요. 범인은 뻔했죠.
이 집에 저 말고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없는 틈을 타 며느리가 제 방을 뒤지고 돈 위치를 확인해 둔 겁니다. 당장이라도 훔쳐갈 준비를 마친 짐승처럼 말이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 돈마저 뺏기면 나는 정말 끝이다. 손주 장가갈 때 줄 돈인데 이것마저 뺏길 순 없다. 라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돈을 옮길 마땅한 곳도 없어 다시 그 자리에 깊숙이 밀어 넣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미자의 태도는 가관이었습니다. 방금 전 제 방을 뒤진 도둑년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연하게 밥을 먹으며 제게 환한 미소까지 날리더군요. 숟가락으로 국을 떠먹으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그 뻔뻔한 낯짝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넌지시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내 방에 들어왔었냐고. 옷가지가 좀 흐트러져 있어서 그렇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미자가 숟가락을 딱 멈추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며 자기가 어머님 방에 왜 들어가냐고 펄쩍 뛰었습니다. 청소도 자기가 다 했는데 무슨 소리냐며 정색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표정을 싹 바꾸며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요새 정말 이상하다며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거냐고 따지더군요. 돈이라도 잃어버려서 자기를 도둑년 취급하시는 거냐며 와 진짜 억울하다며 눈물까지 글썽이는 연기를 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를 치매 노인 취급하며 몰아세우는데 옆에 있던 아들놈까지 거들더군요. 어머니 왜 그러시냐며 미자가 그럴 사람이냐고 요새 자꾸 깜빡깜빡 하시더니 병원이라도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사람 의심하면 못 쓴다며 저를 나무라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마저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며느리 편을 드는데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며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내가 지금 말해봤자 미친 노인네 헛소리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 한숨 못 자고 천장만 노려봤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으니까요. 저들이 나를 바보 취급하고 도둑 취급하고 치매 노인 취급하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실체를 밝혀내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내 귀가 들린다는 걸 증명해야만 했죠. 날이 밝자마자 저는 가족들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읍내로 가는 첫 차에 몸을 실었죠.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읍내에 있는 보청기 대리점으로 향하는 내내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대리점에서 저는 사장님을 붙잡고 눈물로 사정했습니다. 사장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며느리가 제가 못 듣는 줄 알고 욕을 한다고 도둑질까지 하려고 한다며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빌었습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며 매달렸습니다.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사장님은 제 딱한 사정을 듣고는 안타까워하며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시더군요. 할머니 이거 한번 껴보시라며 초소형 고성능 보청기라고 하셨습니다. 귓속 깊이 들어가는 거라 머리카락으로 가리면 감쪽같이 안 보인다고 하더군요. 정말 콩알만한 크기의 보청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좀 비싸다며 200만 원이 넘는데 어떡하냐고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가격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 수중에 있는 돈이라곤 쌈짓돈 몇 푼이 전부였으니까요.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사장님, 제가 돈은 꼭 갚을 테니 외상으로라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제발 부탁드린다고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고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애원하자 사장님은 한숨을 푹 쉬시더니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알겠다며 돈은 나중에 천천히 갚으시라고 대신 꼭 이기셔야 한다고 그 나쁜 며느리 코를 납작하게 해주라고 응원해 주셨죠. 보청기를 귀에 꽂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더군요. 사장님의 따뜻한 목소리,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 심지어 밖에서 지나가는 차 소리까지 너무나 선명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은 기분이었죠. 먹먹했던 귀가 뚫리니 꽉 막혔던 가슴도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은 신신당부하셨습니다. 할머니 명심하시라며 절대 들린다는 티를 내시면 안 된다고 결정적인 순간까지 꾹 참으셔야 한다고 그래야 며느리의 가면을 완벽하게 벗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고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이 보청기로 며느리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까발려 주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이다. 며느리의 모든 욕설과 악행을 기록해 폭로하기로 결심했죠. 며느리가 노리는 부녀회장 선거가 있는 바로 그날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미자가 현관에서 저를 맞이하더군요. 저는 완벽한 연기자가 되어 머리카락으로 보청기를 가린 채 여전히 귀가 안 들리는 척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갔다 오시냐며 밥은 드셨냐고 묻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또렷하게 들리는지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못 들은 척 신발만 벗으며 시장 좀 다녀왔다고 얼버무렸죠. 저녁 식사 시간 미자가 국그릇을 제 앞에 탁 내려놓으며 속삭였습니다. 빨리 처먹고 방에나 들어가라며 노인네 냄새나서 밥맛 떨어진다고 아우 지겨워 죽겠다며 언제 죽냐고 진짜 징글징글하다고 하더군요. 보청기를 통해 고막을 때리는 그 선명한 욕설. 예전 같았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웃었겠지만 이제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다 들렸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저는 꾹 참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국이 참 맛있다고 잘 먹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자는 제가 못 들은 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피식 웃더군요. 병신 같은 노인네 처먹기는 잘 처먹네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다 들렸지만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안방에서 미자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귀를 기울였죠. 언니 나야 라며 이번에 등급 유지하려면 300만 원 더 넣어야 한다는데 돈이 없어서 미치겠다고 하더군요. 남편 몰래 대출도 다 받았는데 어떡하냐며 징징거렸습니다. 다단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걱정 말라며 이번 주 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집에 늙은이가 숨겨둔 돈이 좀 있다며 그거 훔쳐서라도 메꿔야겠다고. 늙은이가 돈 쓸 데가 어디 있냐며 자기가 쓰는 게 낫다고 하더군요. 장롱 뒤져보니까 거기 있더라고. 내일쯤 훔칠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 쌈짓돈을 훔쳐 다단계 구멍을 메꾸겠다는 그 더러운 계획.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모든 막말과 계획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을 때 식충이라고 한 것, 냄새난다고 빨리 죽으라고 한 것, 내 돈 훔쳐서 다단계 한다고 300만 원 필요하다고 한 것까지 입에 담기도 험한 그 말들을 꾹꾹 눌렀으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이 일기장이 너를 파멸시킬 증거가 될 것이다. 두고 봐라.
드디어 며느리가 부녀회장 선거에 출마한다며 동네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 다과회를 열었습니다. 어머님은 오늘 손님들 오시니까 방에 조용히 계시라며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 미자였지만 저는 그 연극에 기꺼이 조연으로 참여해 주기로 했습니다. 거실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고 미자는 그들 사이를 나비처럼 누비며 가식적인 미소를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오셨냐며 이거 드셔보시라고 자기가 직접 만든 쿠키라며 세상 둘도 없는 친절한 여인 행세를 하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저는 옆방 구석진 자리에 쭈그려 앉아 문틈으로 그 역겨운 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칼을 갈고 있는데 미자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과일 접시를 들고 제게 다가오더군요. 효부 코스프레를 할 타이밍이라 생각했나 봅니다. 어머님 과일 좀 드시라며 자기가 제일 맛있는 걸로 골랐다고 큰 소리로 말하며 생글거리는 얼굴은 천사가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 꽂힌 보청기는 그녀의 진짜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자가 접시를 제 앞에 내려놓으며 허리를 숙여 제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처먹고 방에 처박혀 있으라며 노인네 냄새나서 사람들 비위상하니까 나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며 핀잔을 주더군요. 그 뱀 같은 목소리, 웃는 얼굴로 뱉어내는 그 독설의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대신 소소한 복수를 감행하기로 했죠. 저는 과일을 집으려 손을 뻗는 척하다가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발등을 조준했죠. 맛있는 것도 가져왔네라고 말하며 동시에 온 힘을 다해 지팡이 끝으로 미자의 발등을 꽉 찍어버렸습니다. 아악하는 미자의 비명이 거실을 찢을 듯 울려 퍼졌고 들고 있던 과일 접시가 바닥에 나뒹굴며 와장창 깨졌습니다. 미자는 발을 감싸 쥐고 콩콩 뛰며 고통에 몸부림쳤는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는 그 꼴이 어찌나 우스운지 웃음이 터질 뻔한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저는 세상 모르는 순진한 표정으로 눈을 껌뻑이며 말했죠. 어머 미자야 왜 그러냐고, 내가 뭘 잘못 건드렸냐고, 눈이 침침해서 바닥인 줄 알았다고 많이 아프냐고 물었죠. 사람들은 할머니가 눈이 안 좋으셔서 실수하셨나 보다며 걱정했고 미자는 사람들 앞이라 화도 못 내고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더군요. 잠시 후 손님들이 돌아가고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미자가 기다렸다는 듯 튀어나와 제 팔을 낚아채더군요. 구석으로 몰아세우더니 제 팔뚝을 꼬집어 비틀었습니다. 노망났냐며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고, 내 발 부러뜨릴 작정이냐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모르는 척했습니다. 뭐라고? 안 들린다 얘. 팔 좀 놔라 아프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바보 연기를 계속하자 미자는 답답해 미치겠다는 듯 발을 구르더군요. 두고 보라며 내가 가만 안 둔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부녀회장 선거 당일 아침이었죠. 미자는 저를 선거 유세의 히든카드로 쓰겠다며 아침부터 분주하게 설쳤습니다. 오늘 경로당 가셔야 한다며 예쁘게 하고 가셔야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다리가 멀쩡한 저를 억지로 휠체어에 태우고는 얼굴엔 곱게 분칠까지 해주더군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꼭두각시 인형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꼴이 처량하기 그지없었지만 저는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경로당으로 가는 길 내내 미자는 휠체어를 밀며 제 등 뒤에 대고 쉴 새 없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보청기 덕분에 그 모든 욕설이 생생하게 들려왔죠. 무거워 죽겠다며 진짜 더럽게 무겁다고. 오늘만 잘하면 자기가 회장이라고
이 늙은이가 도움은 안 되고 집만 된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고려장이라도 있으면 딱인데 말이라며 산속에 버리고 오면 아무도 모르겠지 않냐고 오늘 끝나고 요양병원이나 알아봐야겠다고 꼴 보기 싫어 죽겠다고 하더군요. 혼잣말이라기엔 너무나 또렷하고 악독한 그 말들에 제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하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더군요. 미자는 저를 단상 옆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명당 자리에 앉혀두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가만히 계시라며 자기가 당선되면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 사람들한테 인사 잘하시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제 어깨를 토닥이는데 그 손길이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맘껏 즐겨라. 그게 너의 마지막 무대가 될 테니. 저는 품속에 넣어둔 보청기 케이스와 며느리의 다단계 영수증 뭉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쇼타임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미자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목소리가 경로당 안을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죠. 여러분, 저는 시어머니를 친정 엄마처럼 모십니다라며 제가 밥 한 숟가락 덜 먹더라도 어머님 배부르게 해드리는 게 제 행복이라고 떠들어대더군요. 그 가증스러운 멘트가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오는 순간 제 안의 퓨즈가 탁 하고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은 못 듣겠다. 더 이상은 저 역겨운 꼴을 못 보겠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저는 휠체어 팔걸이를 짚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 신세를 지는 줄 알았던 늙은이가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는 줄 알았던 노인네가 두 다리로 꼿꼿하게 서자 경로당 안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더군요. 사람들이 저 할머니 일어선 거냐며 다리 불편한 거 아니었냐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웅성거림마저 멈춘 그 정막 속에서 저는 단상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바닥을 울리는 소리가 제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쿵, 쿵, 쿵. 그것은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 같았습니다. 단상 위에 서 있던 미자는 귀신이라도 본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보더군요. 마이크를 쥔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라며 말을 더듬는 그녀가 당황해서 뒷걸음질 치려는 찰나 저는 단상 위로 올라가 망설임 없이 오른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미자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경로당의 높은 천장을 때리고 울릴 만큼 날카롭고 거대한 파열음이었습니다. 제 손바닥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 통증마저 통쾌했습니다. 미자의 고개가 획 돌아갔고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카락이 헝클어졌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쇼는 그 한 방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자는 붉게 부어오른 뺨을 감싸 쥐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눈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시냐며 노망 나셨냐고 갑자기 왜 사람을 때리냐고 소리치더군요. 끝까지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발버둥 치는 꼴이라니. 억울하다는 듯 눈물까지 글썽이며 사람들을 향해 호소하는 그 연기력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님이 치매가 있으셔서 그런다며 제가 좀 모시고 나가겠다고 제 팔을 잡고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싸늘하게 웃으며 귀 뒤에 숨겨뒀던 보청기를 천천히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 손끝에 들린 작은 기계에 집중되었죠. 이게 뭔지 아냐고, 내 귀가 먹었지, 손목이 부러진 건 아니라고 했지 않냐며 내 그 더러운 주둥이에서 나온 말들. 내가 이 기계로 똑똑히 다 들었다고 외쳤습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경로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외침에 경로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보청기냐며 그럼 다 들으셨다는 거냐고, 세상에 아까 며느리가 한 말도 다 들은 거냐며 경악했죠.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고 미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셔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리는 그녀의 입술이 애처로울 지경이었죠.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졌다는 것을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제가 침묵 속에 갇혀 당해야 했던 그 수모를,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아왔던 그 울분을 사람들 앞에서 폭포수처럼 쏟아냈습니다. 친정 엄마처럼 모시긴 뭘 모시냐며, 밥 먹을 땐 식충이라며, 똥 쌀 땐 똥 제족이라며, 잠잘 땐 송장 치우기 힘들다고, 빨리 뒤지라고 하지 않았냐며 따져 물었죠. 내가 그랬지 않냐고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생선 가시 발라주면서 뭐라고 했냐며, 이거 먹고 목에 걸려서 뒤지라고 하지 않았냐고, 내가 똑똑히 들었다고 외쳤습니다. 제 입에서 며느리의 욕설이 하나하나 터져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지다 못해 경멸로 바뀌더군요. 천사표 며느리라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감이 역력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며, 저런 짐승만도 못한 년이 다 있냐고. 여기저기서 욕설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미자가 오해라며, 어머님이 잘못 들으신 거라고, 저 억울하다고 손을 내저으며 발악했지만 저는 품속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제 쌈짓돈을 노리고 다단계 물건을 사들이며 쓴 영수증 뭉치, 그리고 제가 쓴 일기장이었죠. 내 쌈짓돈 훔쳐서 다단계 등급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냐며, 장롱 뒤질 때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내가 자는 척하면서 다 들었다고 여기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영수증 뭉치를 공중에 흩뿌렸습니다. 하얀 영수증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미자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바닥에 떨어진 영수증을 주워 확인하며 액수에 경악했습니다. 이거 보라며, 300만 원이라고, 건강식품을 300만 원어치나 샀다고 다단계라며, 시어머니 돈 훔쳐서 다단계질을 하냐며 혀를 찼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 미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자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패배였죠. 효부라는 가면이 산산조각 나 바닥을 뒹굴고 있었고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쓰레기를 보는 듯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옷과 화장은 이제 그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미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저를 올려다보며 공포에 질린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허리를 숙여 그녀의 귀를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아악하며 아프다고 잘못했다는 미자의 비명에도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비틀었죠. 그리고 그녀의 귀에 대고 쩌렁쩌렁하게 소리쳤습니다. 어떠냐고, 내 욕할 땐 신났지 않았냐며, 이제 내가 욕먹으니까 귀가 뻥 뚫리는 것 같지 않냐고 물었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엔 피눈물 나는 법이라며 내가 지은 죄 평생 짊어지고 살라고 호통쳤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옳고 잘한다 할머니 하는 외침과 함께 한두 명으로 시작된 박수 소리는 곧 경로당 전체를 가득 채우는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변했죠.
속이 다 시원하다며 저런 며느리는 쫓아내야 한다고 환호했습니다. 미자는 제 발목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콧물 눈물 범벅이 되어 빌었지만 저는 더럽다는 듯 발을 빼며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다시는 노인을 우습게 보지 말라며 귀가 안 들린다고 해서 바보가 아니라고. 오히려 너 같은 악마의 속을 더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걸 명심하라고 쏘아붙였죠. 썩 꺼지라는 말과 함께요. 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휠체어를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휠체어가 구석으로 굴러가 처박히는 소리가 났죠. 그리고 제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서 경로당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제 승리의 행진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제 70평생 묵은 체증이 다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자는 철저하게 몰락했습니다. 부녀회에선 노인 학대범이라며 만장일치로 영구 제명됐고 다단계 빚 300만 원까지 들통나 집안이 발칵 뒤집힌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아들은 영수증을 보고 충격을 받아 며칠을 술로 지새우더니 결국 이혼 소송을 준비하겠다며 미자를 친정으로 내쫓았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한 여자랑은 단 하루도 못 산다며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는 아들의 단호한 태도에 미자는 짐가방 하나만 들고 쫓겨나야 했습니다. 동네에서도 악마 며느리라며 손가락질 받아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됐으니 이보다 더한 인과응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은 제게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자기가 불효자라며 어머니 말씀 안 믿고 자기가 죽일 놈이라며 펑펑 울었죠. 저는 미자와는 끝내라며 당분간은 너도 내 눈앞에 보이지 말라고 나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손주 녀석은 제가 데리고 있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할머니랑 살고 싶다며 엄마 무섭다는 손주를 품에 안으니 그제야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더군요. 요즘 저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며 지냅니다. 보청기 덕분에 쓰리고 외치는 소리도 찰지게 들리고 친구들의 웃음소리도 놓치지 않죠. 친구들이 제게 며느리 혼내준 무용담을 다시 해달라고 조르면 저는 웃으며 몇 번이고 이야기해 줍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며 저는 툇마루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보청기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고요. 아니, 어쩌면 며느리 덕분에 세상의 소중한 소리들을 다시 찾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대문 밖에서 손주 녀석이 뛰어오며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소리 도마 위에서 파 써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 이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밤이 되면 보청기를 빼고 잠자리에 듭니다. 고요함이 찾아오지만 예전처럼 무섭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선명한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네요.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뒀던 응어리를 다 토해낸 것 같아 후련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고만 계신가요? 참지 마세요. 용기를 내어 맞서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악은 반드시 처단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제 복수극이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댓글 하나가 저 같은 노인에겐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행복한 소리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